들어갈게. 네. 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더 배드가인가 뭔가 그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기아의 셀토스 하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셀토스가 요새 좀 센세이션하긴 하죠. 그 선전도 워낙 그 좋은 음악을, 인기 있는 음악을 갖고 한 데다가 이런 급이 좀 인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SUV는 좀 커야 되는데 얘는 뭐 엄더 코나, 티볼리 뭐 요런 약간 소형급 SUV의 경쟁 모델을 갖고 있고요. 베이스는 아반떼의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에 베뉴나 스토닉보다는 V급이고 먼저 나왔던 코나하고 공유하는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근데 코나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측 운전자 쪽에, 제가 보는 우측 운전자 쪽에 앞에 있는 휠하우스인데, 여기가 원래는 한 여기까지 해서 원래 끝났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반떼가 여기서 끝났을 건데 얘는 지금 이만큼 확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나온 거는 외형이니까 상관은 없고, 실질적으로 뼈대는 여기 보시면 안쪽에 보이죠? 저 뼈대. 그러니까 뼈대가 지금 여기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뼈대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지금 확장이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스팟 용접 때린 데가 있잖아요. 점점 안에 보이죠? 이렇게 있는 거. 요 부위를 강한 부위이긴 한데, 여기가 A필러의 끝단, 제가 늘 말하는 자동차에서 강한 부위가 이 A필러인데, A필러의 끝단과 여기가 맞물려 있고, 여기를 이렇게 확장시켰으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의 구조만 봤을 때는 제규어가 XE 플랫폼, 그 3 시리즈의 경쟁자인 그 살찐 고양이 새끼 있잖아요. 지네들은 제규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살찐 고양이인데, 그 플랫폼보다는 얘네의 확장 플랫폼이 좀 더 안전하거나 좀 더 단단해 보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 요런 데 마무리를 보면 조금 좀 그건 좀 그래요. 여기 이게 진흙, 찰흙 같은 거를 이렇게 비벼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런 차가요, 차가 좀 튼튼하려면은 희한하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차들 보면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되는 할대 같은 게 있잖아요. 요렇게 뼈대가 요 위쪽부터, 물론 이 전방에 있는 라디에이터라든가 뭐를 전치물들을 달기 위해서도 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이 오면, 이쪽에서 사고가 딱 들어갔을 때 비껴가기를 도와주면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메인 인사이드 패널죠. 밑에 보면 요거 쇠 있죠. 요 쇠, 여러분 밑에 주황색 쇠 저기 보이죠? 저기 이제 이쪽도 나와 있잖아요. 이쪽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인사이드 패널 메인 골격하고 얘가 이렇게 와서 만나서 밑으로 탁 꽂아놔야 이쪽에서 뭐 빵 들어갔을 때 얘네가 같이 먹어주는데, 얘는 여기가 다리가 끊기듯이 끝났어요. 프레임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전방에서 A필러의 끝단, 그 다음에 A필러 쪽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앞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서 메인 프레임만 쭉 와 있고, 서브 프레임도 저 안쪽에서 끝나니까, 얘는 사실 앞쪽으로 이쪽에서 메인 골격 하나, 이쪽에서 메인 골격이 여기 왔지만 걔는 요 밑에 있는 거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안전이 확보되는 공간이고, 여기는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제가 그때 뭐 K7 할 땐가 얘기했죠. 얘네들은 생긴 구조가 딱 사고가 들어오면 왠지 엔진하고 미션을 갖다가 몸빵을 때려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냐는데, 얘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 앞에서는 저 프레임 하나 가지고 과연 저게 그렇게 프레임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다른 차들, 수입차들이나 특히나 GM, 뭐 트래버스나 말리부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저거 말고는 앞으로 나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저걸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은 현대자동차에 원래 있었던 1600cc 개솔린 엔진의 싱글 터빈, 여기가 이제 터빈이죠. 싱글 터빈이고요.
요게 이제 고압 펌프니까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같이 써주면서 그러면서 터보까지. 그래서 177마력의 토크를 약 한 25인가 뭐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갔던 그 엔진일 거예요. 거기서는 190마력을 상회하는 마력을 뽑아냈는데 177마력이면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여기에 DCT 모션 7단을 묶었는데 여기에 지금 사륜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현대자동차가 DCT의 사륜을 부하를 못 이겨서 못 걸었는데 이제 기술이 극복이 된 거죠. 그래서 DCT 미션에 사륜을 묶었기 때문에 DCT 미션의 어떤 토크에 대한 부담,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177만 원으로 디튠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반떼 스포츠 엔진도 여러분들한테는 뭐 크게 와닿진 않았겠지만 오너들은 아마 암암리에 속상했던, 빵꾸나고 그다음에 베어링 녹아버리고 커넥팅 로드 막 뚫고 나가고, 그래서 그 오리지널 그 세타 엔진의 문제점이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간 그 엔진에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이 엔진을 디튠을 해서 엔진 쪽에 분명히 냉각수 관련해서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고, 2번, 3번 실린더 사이의 내벽과 그 다음에 베어링 소재, 커넥팅 로드 등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했을 것이며, 그 10몇 마력의 차이에 의해서 열 관리로 엔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디튠을 했을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과거 아반떼 스포츠라든가 뭐 기아 K3 GT에 들어갔던 그 고성능 엔진, 1600cc 고성능 엔진을 타본 사람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엔진들에 비해서 월등히 조용해요. 그 다음에 직분사 소리도 들라요. 또 하나는 낮은 RPM에서 부드러우면서 토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같은 엔진인데 마력을 디튠을 했는데 디튠했으니까 부드러워지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디튠을 했는데 낮은 RPM에서 더 높은 토크가 나오네.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그건 물론 이제 ECU라든가 어떤 움직임에 밸브의 열림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세팅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엔진을 토크 중심형 엔진으로 세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토크 중심으로 했을까? 일단은 터보를 가지고 토크 중심형을 하지는 못해요. 터보 같은 경우는 열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차단제 같은 걸 덕지덕지 발라놨죠. 요건 되게 잘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배기 터빈이 돌면 맞은 쪽에 있는 흡기 터빈이 돌고요. 부스팅이 된 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쭉 해가지고 저 밑으로 해서 요 앞에 전치식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일지 몰라요. 저 까만색 케이블 타이 같은 거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굴로 들어가서 전치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식어요. 여기서 식은 다음에 요 라디에이터를 타고 여기 라디에이터를 타고 쭉 가서 식은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자식 드로트를 통해서 저쪽에 보면 연료가 오는 것도 있고 블로바이 가스 등등해서 다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오죠. 다시 되돌아와서 메인 블로바이 가스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서 요 밑에 있는 두꺼운 호수 요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로 해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탁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 제가 다른 차들 최근에 나온 차들 보면 이 흡기 인테이크가 되게 짧아지고 거의 없어지고 배기 인테이크도 거의 없어진다 그랬는데 얘는 최근에 나왔던 그것처럼 인테이크관을 없애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풍부한 토크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진을 자세히 봤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터보는 여기에 형상을 좀 좋게 뽑은 것 같기는 한데 터보 때문에 그게 잘 나오는 것 같진 않고, 도대체 뭐 때문에 토크가 잘 나오나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여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보통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서 흡기 클리너, 흡기 필터잖아요. 흡기 필터. 이쪽에서 들어온 공기에서 이물질들을 걸러주고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터빈으로 딱 가는데, 얘는 여기서 들어온 공기가 일로 바로 안 가요. 여기 보면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로 내려와요. 여기로. 밑으로 저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구랭이 까듯이 한번 꽈가지고 다시 요 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대략 여기서부터 저 밑까지 한 50cm 이상을 내려가고요. 50cm 이상 내려간 게 다시 꽈가지고 바로 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앞쪽으로 다시 꽈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추 쭉 피면 한 1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m 이상의 관을
이렇게 가서 깐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필터를 여기다 딱 꽂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흡입되는 공기가 넓게 어떤 산소의 밀집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훅 하고 필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로를 타고 O와 열을 맞춰서 야 앞으로 밀착해 그래갖고 쫙쫙쫙 모아가지고 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일단 산소의 밀도량을 높이게끔 돼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 관이 길면 사실은 여기 관이 길거나 여기 들어가는 관이 길어야 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의 터보차들 같지 않게 여기서 들어갈 때 1m 이상 꽉고요. 여기서도 길죠. 요즘 차들 보면 이게 바로 다 붙어 있잖아요. 벤츠나 BM, 아우디 요새 나오는 차들 보면 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얘는 여기서 1m 이상, 여기서 50cm 이상, 다시 여기서도 다른 차들처럼 뭐 바로 그냥 순행 인터쿨러 통해 갖고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게 쭉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돌렸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1m 돼요. 그리고 쭉 와서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길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관들을 다 피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차를 삥 한 바퀴 둘릴 수 있을 만큼의 관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조용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쭉 막혀 있는 상태로 여기 들어오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오히려 터보렉도 덜 느껴져요. 그리고 얘가 엔진을 민첩하게 스프린트하게 팍 움직이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니고 SUV에 맞게끔 둔탁하게 토크가 나오게 세팅이 돼 있어서 요 세팅만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낮은 배기량인데도 불구하고 덩치급의 SUV를 몰 수 있게끔. 그래서 요새 나오는 현대 기아의 이 0.6 터보가 많죠. K5 신형에도 이 엔진이 들어간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소나타 센시어스도 이 엔진 들어갔으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흡기 라인을 최근 차들이 이 수입 다른 회사들이 순행 인터쿨러를 쓰면서 흡기관을 짧게 해갖고 리스폰스 반응을 민첩하게 하는 것과 다르게 얘네는 반응의 민첩함은 ECU에서 어떻게 강제적인 컨트롤을 조금 보강을 해주겠죠. 대신에 흡기관을 과거 차들처럼 굉장히 길게 돌려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잘 다스려가지고 밀도량을 높여서 오히려 이렇게 길어졌을 때 응답성이 떨어지는 거를 다른 컨트롤, 직분사라든가 전자제어 어떤 ECU의 드로틀 컨트롤 이런 것들로 다 보정을 때려주면서 산소의 밀도량을 높여서 낮은 배기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면서 토크가 잘 나오게. 그리고 RPM을 올렸을 때도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이 기니까 당연히 팍 뜨지 않겠죠, 엔진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부드럽게 올라가고 0.6답지 않게 쫙 밀어주는 힘이 되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민성이가, 우리 편집팀장 민성이가 이 차를 딱 몰고서 대표님, 이 차는 엔진이 뭐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차가 엄청 잘 나가요. 힘이 막 넘치는데요? 혹시 가솔린입니까? 그래서 했더니 배유량은 딴판인데요? 했더니 굳이 얘가 차급도 더 큰데 그렇게 좋냐? 했더니 엔진이 힘이 많다고. 진짜로 이 차는 타보면 조용하면서 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용한 데는 저기에 들어있는 제가 BMW 미니 컨츄리맨 했을 때 얘기했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인슐레이트 패드들. 인슐레이트 패드가 굉장히 잘 막아져 있죠. 이쪽까지 막아놨으면 대박일 텐데 이쪽은 안 막아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여러분 뒤에 책받침 같이 돼 있는 까만 거. 요게 여기서부터 쭉 해서 까맣게 다 돼 있죠. 요거 여러분 요거. 요 인슐레이트 패드가 쭉 해서 저 안에 보면 벽을 다 막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하체에 들어가서 밑에까지 어떻게 돼 있나를 보면 되는데 저 인슐레이트 패드를 저렇게 꼼꼼하게 해놓는 건 원래 쌍용이 잘하는 짓인데 저걸 해놓으면은 실내로 엔진이 돌아갈 때 나는 거친 음이나 이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소리, 이쪽에 들어왔던 여기 바람 소리가 저쪽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내가 되게 조용한데 저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소재가 있나? 일단 본넷은 알루미늄이 아니죠. 스틸이고요. 이런 부위도 알루미늄이 없죠. 2차급의 알루미늄을 쓰면 더 이상한 건데 혹시라도 해서 알루미늄이 있나? 현대자동차가 예전에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바가 앞쪽에 있거나 없어가지고 약간 이 차체의 어떤
흔들림이나 비틀림 강성이 약해 보이는데 요새는 A필러를 안쪽으로 가져가면서 다 이렇게 스트러퍼 아닌 스트러퍼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죠. 이거는 차체와 연결돼 있잖아요. 아예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러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볼팅으로 위에다만 묶어서 여기서 막대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와서 전체가 이 골격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요 골격 있죠. 요 골격이 이 차의 좌우의 비틀림 강성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강성을 주는 요소예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른 차를 볼 때 다른 차의 본넷을 열면 요 부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처럼 4x4 막대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바디 강성을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가 바디가 좀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요 앞쪽으로 여기가 지금 딱 끊겨 있는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원래 좀 빔 같은 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가 뭐가 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저게 약하니까 이 앞부분이 좀 약하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달릴 때 보면 전형적으로 제가 딱 타자마자 이 차 미션 DCT다. 딱 DCT 미션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탁탁탁 미션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 간혹 달리면서 탁탁탁 미션이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엔진과 미션이 같이 흔들거려요. 그래서 내가 사륜 디퍼렌셜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닌데 얘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뒷바퀴 구동이 안 갈 텐데 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지 했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얘네가 이 터보 엔진이고 중저속 토크를 높게 해놔다 보니까 엔진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거나 또 DCT 미션이다 보니까 토크 컨버터 자동 미션처럼 미션 안에서 어떤 회전차를 흡수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미션이 변속되거나 좀 약간 막 그 운전자가 막 지랄맞게 운전할 때 그럴 때 변속 충격이 그대로 차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여기를 2차급에는 잘 쓰지 않는 메인 브라켓 알루미늄 여기서 연결되는 브라켓도 같은 알루미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스틸을 썼어요. 보통 차들은 여기서 이 엔진이 보면 지금 블록도 알루미늄이고 헤드도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나오는 게 일체형으로 알루미늄으로 나오는데 얘는 어떤 강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스틸로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알루미늄을 때린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네. 차라리 여기까지 그냥 알루미늄을 다 뽑고 여기를 스틸로 해도 되고 여기를 알루미늄 해도 되는데 희한하게 알루미늄 블럭에서 끝난 걸 끝에를 스틸을 덧대고 스틸 위에다 다시 알루미늄을 덧댄 다음에 다시 알루미늄 브라켓에다. 이 브라켓 되게 크죠, 여러분. 보세요. 엄청 커요. 큰 손바닥 하나만큼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이 안에 마운팅 들어가는 러버 재질도 되게 큼지막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웬만해서는 엔진 진동이 차체로는 안 들어오죠. 이 차는 타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게 요 엔진을 잡고 있는 이 마운트의 기술인 거고 저기를 저렇게 때려놨으면 아마 오른쪽에 있는 미션을 잡는 쪽도 굉장히 소재에 신경을 썼을 텐데 얘는 어디 보자. 소재에 신경을 썼나 봤더니 신경을 안 썼네요. 이쪽은 스틸이에요. 이쪽은 스틸로 잡고 대신에 러버 재질 요거를 알루미늄을 썼어요. 요것도 되게 독특한 공법을 썼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미션을 잡는 건요. 다리 아치 형태로 된 그 철판을 절곡시켜 갖고 다리 아치 형태로 브라켓을 댄 다음에 철판을 절곡시켜 갖고 얇은 철판을 절곡을 시켜 갖고 브릿지처럼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차체에다가 다리를 만들어 놓고 미션에서 나오는 고리를 알루미늄으로 된 고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러버 재질로 딱 감싸놨어요. 그러니까 미션에서 올라오는 제가 아까 말했던 DCT 미션은 클러치가 탁탁탁탁 붙기 때문에 물론 저게 이제 습식 다판은 아닐 거예요. 습식 다판은 저런 느낌을 주진 않으니까 아마도 건식 그냥 트윈 클러치가 들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식 트윈 클러치가 들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습식 다판 들어갔으면 나가린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낌상에는 건식 트윈 클러치였거든요. 느낌상에는. 근데 아무튼 건식
그 두 개면은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급격하게 막 세게 몰 때나 확 급브레이크 밟을 때는 변속에 대한 클러치의 충격음이 밖으로 나와요. 그게 나왔을 때 알루미늄 고리를 타고 여기서 1차적으로 상쇄가 되고 러버 재질을 통해서 고무로 된 이 러버 재질을 통해서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여기는 아마 이 브릿지를 철판 절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땐 10.89 원가 절감이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알루미늄으로 하려면 이렇게 큰 거를 넣어야 돼요. 그쪽 부위도 꽤 무게가 나가니까. 근데 이런 큰 알루미늄은 가격이 비싸니까 철판을 절곡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에 습식다판인데 그렇게 했으면 그럼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습식다판인 경우는 별로 그렇게 충격음이 많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원가 절감만 한 거고요. 건식 트윈 클러치였으면 노 사장 말대로 거기서 나오는 변속 충격음이 분명히 클러치의 움직임에서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원래 우리 현대기아 자동차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하죠.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우선이 형이 원래 사업비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차가 달리면서 좀 조용한 부분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최근에 그랜저 리뷰할 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끝까지 이렇게 고무를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이 차도 조용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바람이 여기로 들어와서요. 요 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타는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로 요 본네트를 닫으면 여기 딱 본네트가 여기 닫히잖아요. 근데 본네트가 닫힌 자리에 요거를 댄 거예요. 요 알루미늄을. 그리고 알루미늄에 빗살무늬 토기처럼 요렇게 해놨죠. 자, 바람이 요렇게 왔는데 요 빗살무늬 같은 게 있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돼? 여기는 촘촘히 돼 있다가 여기는 되게 널찍하게 칸이 벌어지죠. 요런 게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요거랑 거리 멀죠. 조금 덜 멀죠. 여기는 촘촘해지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기아 자동차는 계산을 한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소음이 나지 않게 요거를 타고 나가게 하고 여기에 플라스틱을 요렇게 대가지고 이 라이트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했으면 요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에 요거 하나만 달고 여기다 볼트를 체결하면 되는데 요 하나가 얘가 한 120, 130으로 달릴 때 조용하게 하는데 엄청나게 큰 일조를 해요. 요런 거를 누가 옛날에 잘했냐면 포르쉐가 잘했어요. 옛날에 포르쉐가 처음에 카이엔을 만들 때, 마칸을 만들 때 하체 우리기를 하려고 딱 본네트를 까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걔네들은 요런데 요렇게 된 고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고무가 막 있는 거야. 다른 X5나 GL이나 아우디 Q7 같은 거엔 그게 없는데 꼭 포르쉐에는 그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차가 달릴 때 정말 에어로다이나믹에 그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아 자동차가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거를 이 앞전에 현대 그랜저를 하면서 그랜저가 엄청나게 조용하면서 150km로 항속을 할 때도 굉장히 안정감이 뛰어나다 해서 그걸 칭찬했는데 현재 이 차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지금 플라스틱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갈 때 이쪽을 다 막아버린 거죠. 여기 고무 러버 재질까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예 운전석 쪽으로 못 오게 이런 것들이 이 차가 굉장히 조용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엔진은 뭐 또 밑에 가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가 주력으로 미는 차세대 중형차에 다 들어가는 그 엔진이에요. 소렌토에도 이 엔진이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나올 산타페, 투싼, 소나타 뭐 다 들어가요, 이 엔진이. 그래서 이 엔진은 굉장히 현대 기아 자동차한테 중요한 중추돌의 아마 파워트레인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쪽의 터빈의 구조는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게 잘 뽑아놨어요. 옛날에 보면 수입차들 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부분은 원가 절감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플라스틱을 쓰는데 아마 나중에는 몰라요. 불이 나면 대부분 여기 때문에 불 나는 거거든요. 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들이 흡기 매니폴드의 플라스틱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건데 이게 과연 열 관리에 있어서 얼마만큼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옆으로 밑으로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옆에 와서요. 우리나라 차들은요. 희한하게 이 도프를 많이 아끼죠. 이게 소재가 사실 비싼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바퀴가 이렇게 돌면 이런 데도 좀 뿌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수입차들은 이게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뿌리고 이런 본딩 같은 실란트를 쫙 잘 뿌려가지고 이런 어떤 이 라인들을 다 막아주거나 이러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이거를 나는 본드라고 하는데 이걸 뭐 실리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사실 제가 뭐 이거 작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실란트를 이런 데는 무조건 뿌려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현대 기아자동차는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를 봐도 여기 보면 여러분 옆에 쭉 왔죠. 이건 마치 기계가 뿌린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뿌렸다는 건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이 스판 용접을 다 때려놨으면 이걸 덮기 위해서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그리고 여기도 밑에는 안 바르고 위에를 발라요. 그 나는 이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도 보면 여기랑 여기를 접합을 했기 두 개의 철판이 만나니까 여기를 지금 다 감아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감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또 안 감았어. 어디는 하고 어디를 안 하는 나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딱 중요한 부위에만 감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차가 이렇게 달리면은 이 위로도 많이 튈 텐데 왜 이런 데는 안 바르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런 이 도포도 이 위쪽을 원래 더 발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고 이런 걸 보면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좀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혹시 이거 와이파이로 뭐 보다가 까먹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거 되게 걱정하던데. 그거 아니라고 믿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확장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이는 여기까지가 차대예요. 여기까지가 차대고 요거는 휀다란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실제 차는 아니에요. 차대는 여기서 끝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 안쪽이 A필러 끝단인데 넓힌 다음에 안에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우리가 달릴 때 보면 문 쪽에서 이렇게 겨울에 막 이렇게 좀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겨울에 막 달릴 때 보면 차는 따뜻해도 문 쪽에 이렇게 밑에 손을 보면 이게 되게 시원해요. 여기를 원래 스펀지 같은 걸로 근데 얘는 지금 안쪽에서 막았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원래는 이거를 저 안에 있는 저 검정색 있잖아요. 저거 바깥 저 안쪽에 지금 스펀지 보이시죠, 여러분? 저 플라스틱 안쪽에 지금 스펀지가 있거든요. 바깥쪽에도 스펀지를 잘 막아놓으면 문 안쪽으로도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앞쪽으로 나가는 차대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게 이거예요. 메인 프레임이 열로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간 거 요거 하나만 있고 위쪽에도 나간 게 없고 밑에 쪽에 휑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서브 프레임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엔진과 미션은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엔진과 미션을 그냥 차체가 이렇게 딱 앞에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얘네는 아무것도 엔진과 미션을 밑에서 잡아주는 게 없다라는 거. 엔진과 미션이 거의 허공에 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닌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새로운 소나타 DM8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물정차 프레임이 여기까지 나가죠. 나가서 여기서 메인 차대로 꽂혀가지고 이렇게 잡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프레임을 쓰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진 안전성에 있어서 캐스터 각을 줘야만 직진 안전성이 좋은데 다른 미국 차들이나 유럽 차들에 비해서 캐스터 각이 더 많거나 적거나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표준이에요. 이 정도 캐스터 각이면 전천후를 대응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캐스터 각을 조금 더 주면 직진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뭐 선회에서 더 날카로움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여러 세팅 값이 바뀌니까 모든 차들이 노멀하게 쓰는 방식을 쓰고 있고 스프링의 권선은 밑에 하나가 감기면서 둘, 셋, 네 개 이상을 감아놨기 때문에 굵으면서 적당한 권선량.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내가 무슨 말리부인가 뭐 할 때 이게 2개밖에 없었잖아요. 스프링의 권선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요 밑에까지 하면 4개인데 걔도 그렇게 따지면 3개 반. 아니 얘는 요 위에까지 하면은 4개 반이니까 얘는 스프링의 권선량이 말랑말랑과 스포티의 중간이에요. 딱 타보면 꽤 괜찮은 적당한 스프링의 탄성 개수를 줘요. 딱 탔을 때 느낌이 괜찮은데? 이런 느낌. 그리고 댐퍼도 적당하게 딱딱하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으면서 이 스프링하고의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운전해보면 앞바퀴가 어떤 노면의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해주거나 바퀴가 어디 움푹 파인 범피로드 같은 데 갈 때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줘요. 근데 세게 몰면은 여지없이 차가 날탱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세게 몰 때 날탱이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뭐야? 이 너클함이 이 스틸, 너클함 스틸이죠. 너클함이 스틸, 그 다음에 맥퍼슨 스트라담도 스틸. 여기가 스틸이고 여기가 스틸이고 저 위에 브라켓을 저거 소재를 뭘로 한 거지? 알루미늄 소재도 아니고 플라스틱 고무 같은 거를 대놨는데 여기를 야 이거 얘네 이 내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전방에서 노면을 치고 뭐 했을 때 얘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좀 격하게 물면 날탱이 느낌이 난다고. 얘하고 얘가 세팅이 잘 돼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고무예요. 브라켓이. 고무. 그것도 약간 말랑말랑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받는 충격이 여기서도 많이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차 느낌이 되게 부드럽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격하게 물면 날탱이 느낌이 난다고. 격하게 물면 저 고무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되게 낮아요. 보통 고급차들이 저기를 다 알루미늄 브라켓을 쓰죠? 싸구려 차는 스틸 브라켓을 쓰고. 여기를 이렇게 고무로 해놓으면 달릴 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저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저렇게 해놓으면 고속에서 오히려 좀 불안감이 오죠. 불안감이 오고 막 격하게 운동을 할 때 어떤 파동의 사이클이 불규칙하게 됐을 때는 고무가 그거를 일정하게 버텨주지 못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날탱이 느낌이 나는 거에 제가 한 몫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저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왜 저기에다가 고무로 브라켓을 달려고 했는지 모르겠네. 저거는 굉장히 낮은 속도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고급진 느낌을 주는 거지 전체적인 차의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스틸, 여기도 스틸, 여기도 스틸. 이 모든 스틸이 울트라 짬뽕이 돼서 낮은 속도에서 댐퍼와 스프링과 저 위에 있는 고무가 카바를 닫혀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격하게 되면 여지없이 스틸로만 된 그 차들의 느낌이 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볼 방식. 보통은 이렇게 맥퍼슨은 여기는 볼 방식을 쓰고 여기는 롤 방식. 여기 보이시죠? 롤 케이크처럼 돼 있는 거. 요거의 롤 방식이에요. 롤 방식. 롤 케이크처럼. 그리고 여기는 볼 방식. 이렇게 해놔야지만 저 롤 방식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정확히 잡아주는 거고 얘는 이 차가 선회를 할 때 바퀴가 돌았을 때 이 로우암이 약간 비틀림 강성을 허용해 줄 때 자유각을 주게끔 해놓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부드러움에는 한없이 좋지만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뭐 말리부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트래버스라든가 이런 차에 들어간 전투적인 꽉 잡아주는 그런 요소는 적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는 여기에 잡히는 부분과 저기에 잡히는 부위가 넓어지고 요것을 피봇이라 그래요. 피봇, 묶이는 하드 포인트. 여기가 지금 묶이는 여기가 하드 포인트고요. 차체랑 닿는 이 부분이 하드 포인트고 하드 포인트에 최고로 가까운 곳에 이 피봇의 위치가 굉장히 이게 커졌어요. 옛날에는 현대자동차가 이게 안 컸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커지면서 안정감도 많이 올라갔죠. 여기 들어가는 이 피봇도 많이 좋아지고 여기는 이제 캠버 각도까지 좋아지고 안정감과 선회 그 다음에 접지 이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이 요 부위와 요 부위와 요 부위와 요 부위가 굉장히 멀어지고 소재가 굉장히 커지고 튼튼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맥주만 형님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이제 도요타 자동차를 앞지를 거라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그냥 스탠다드라는 거죠. 여기 스포츠의 뭐 역동적인 이런 건 보이진 않고 굉장히 스탠다드인데, 봤을 때 그래도 베뉴에 비해서는 큼직큼직하니 좋네요. 베뉴는 너무나 저게 작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보였는데, 그리고 제일 좋아진 것들은 이런 거죠. 요 브레이크 호스 라인이라든가 뭐 요런 센서 라인 같은 게 이 브라켓 설치가 되게 좋아졌고, 안정감 있게 다 이렇게 해놨고, 요런 마감 처리, 전선의 마감 처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죠. 유럽 차들이 쓰는 이런 고급진 전선 마감 처리. 미국 차는요, 이 뜯었을 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전선에 대한 마감 처리가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독일 차들 뺨치게 이 전선에 대한 마감 처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도 기아 자동차도 굉장히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받을 수 있게. 브레이크는 이 아반떼보다는 조금 큰 것 같죠. 아반떼보다는 한 투싼급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 성능이 뭐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뛰어나진 않은데 그냥 노멀로 가장 가격 대비 이 차에서 욕먹지 않게 달하는 거고, 사실 뭐 이 차를 타면서 제가 브레이크 성능을 논하기에는 그런 등급의 차는 아닌 건데, 브레이크는 좀 안 듣는 편에 속합니다. 아주 잘 듣지는 않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차가 좀 생각보다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사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앞쪽에 서브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세게 들었을 때 잠기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차가 스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리면서 브레이크를 들게 한 것 같은데, 뭐 차는 뭐 이 차급에는 그냥 쏘쏘 여기서 뭐 브레이크를 제가 따질 수는 없으니까 뒷바퀴로 가겠습니다.